이번에는 내가 된다는 것, 아닐세스의 내가 된다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된다는 것에 대한 책은 의식에 관한 겁니다. 이제 의식이라는 것은 굉장히 이제 형이상학에서 출발을 하는데, 형이상학적인 관점에 가장 기반이 되는 것은 우리가 느끼는 세계가 진짜가 아니다. 그러니까 마치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느끼는 세상은 마치 우리가 뇌 속에 정보를 처리를 할 때는 결국에 보면 전기 신호예요. 그 전기 신호를 분석하고 뇌가 상상한 것이 우리가 느끼고 보고 느끼는 것이 세상일 텐데, 근데 우리는 한 가지 가정이 있죠. 우리가 실제 세상을 존재를 하고 우리가 그 세상을 자각한다. 세상이 존재하고 우리가 자각한다의 이런 순서죠. 근데 만약에 이 순서를 바꿔보면은 우리가 우리의 자각 데이터를 기반으로 우리의 세상을 만든다 라고도 말할 수 있죠. 근데 그렇게 보게 되면은 세상이 꼭 실제하지 않아도 우리가 어떤 자극을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 우리 뇌의 관점에서 보면은 결국에 우리의 세상은 외부 자극들이 랜덤하게 들어오는, 굉장히 카오스적이고 복잡한 자극들이 들어오는 것을 해석한 결과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이 가장 근본이 되는 관점이고, 이제 관점이 되고, 이 책에서도 이제 제어된 환각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뇌는 외부 자극들을 계속해서 예측을 하는, 어떠한 특정한 규칙을 통해 해석하고, 그 해석한 거를, 그 규칙을 바탕으로 미래에는 뭐가 올지 예측을 하고, 근데 만약에 그 예측치에서 벗어나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자각하는 것, 우리가 이제 뭔가 다름을 느꼈을 때 그것을 자각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슬퍼서 우는 게 아니라 우리의 감정을 예측을 했어. 우리의 신체 변화를 예측했어. 신체 변화를 예측해서 우리가 슬픔을 인지한다. 그리고 우리가 뭔가 차 키를 잃어버렸어. 차 키를 찾는 것은 우리의 이제 우리가 자유의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몸이 차 키를 움직이는 것을, 차 키를 찾는 그 행위를 예측했어. 그래서 내가 이런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걸 자각하는 느낌, 이런 식으로도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자유의지라는 게 없고 우리 몸이 움직이는 대로, 그리고 세상이 변하는 대로 우리가 그 변화하는 것을 인지하고 자각한다, 이렇게 예측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제 의식의 출발, 이런 의식에 대한 고민의 출발은 결국 이제 다른 동물이 된다는 건 어떤 느낌일까 에서 출발을 하는데, 우리가 원숭이나 강아지 이런 동물들이 어떻게 느끼는지는 뭔가 비슷할 것 같아. 원숭이도 우리가 보는 거랑 비슷하게 보일 것 같고, 강아지도 그냥 네 발로만 더 걷는 거지 비슷하게 보고 느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눈이 없는 동물들, 초음파를 쓴다든지, 아니면 아예 다른 감각기관을 갖는 동물들, 아니면은 박물관에서 그 어떤 동물들은 우리는 빨주노초파람보 이 가시광선 영역에서 느끼지만, 다른 동물들은 이제 영역이 다른 동물들이 있고, 그런 거는 이제 우리가 박물관에서 본 거는 다른 동물의 입장에서는 세상이 보라색으로 보여,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우리는 정작 그 동물이 느끼는 것을 실질적으로 이제 알 수 없을 거란 말이죠. 마치 그런 느낌. 예를 들어서 눈 대신 초음파로 이제 감지하는 동물들 같은 경우에 진짜로 마치 우리가 눈을 감은 것처럼 느낄까? 아니죠. 그냥 마치 우리의 눈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물체가 어디 있는지 감각을 하는, 감지를 하는, 그렇게 보일 수도 있고, 어떤 느낌일지는 절대 알 수가 없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이제 의식이라는 게 출발을 하는 겁니다. 이제 예전에는 이제 인간만의 의식을 굉장히 고귀한 것으로 보고, 나머지 동물들은 동물 기계라고 부르면서 그냥 한 가지 시스템적으로 프로그래밍된 느낌으로 봤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인간과 다른 동물들의 차이가 거의 없다고 느끼고, 우리도 결국에 동물 기계다, 결국 프로그래밍 됐고, 이 의식이 어느 정도 규칙을 갖고 그냥 신성한 것이 아니라, 그런 관점을 갖게 되면서 좀 더 이제 의식을 더 분석할 수 있게 된 거죠.
우리가 의식이 결코 고결한 것이 아니고 엄청 신성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분석 가능한, 예측 가능한 하나의 시스템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제 처음에 이제 1장은 굉장히 이제 의식의 역사나 이제 의식의 이론들에 대해서 좀 더 지루한 파트를 다루는데, 이제 이런,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는 세상을 존재한다고 보고 우리가, 우리의 뇌가 세상을 인지한다, 이런 관점이 있었다면, 우리가 취하는 형이상학적 관점은 우리가 감각을 인지를 해서 그걸 해석한 결과가 세상이다, 이런 관점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이제 우리의 세상을 기반으로 하지 않고 우리의 뇌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어떤 상태인지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형이상학적 관점에서는 꿈을 꾸는 상황이나 전신마비 환자의 상황이나 전혀 무방합니다. 그냥 의식만 살아있으면 되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런 기능이나 행동 중심의 이론들이 있었는데, 저녁 작업 공간 이론, 뭔가 우리 전두엽이나 두정엽 뭔가 피질이 작업 공간에 뭔가 이제 행동을 할 때, 작업 공간에 접근을 할 때 비로소 의식이 된다. 그래서 이제 행동과 이제 의식을 잇는 이런 이론도 있었고, 고차 사유 이론이라고 해서 우리가 인지를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한 단계 더 상위 수준의 인지 과정, 메타 인지가 있어야 의식적인 것이 된다, 이런 관점도 있었고, 근데 그치만 우리가 지금 다루고자 하는 것은 형이상학적 관점이기 때문에 이러한 행동과 관련된 이론은 중요하지 않다, 그냥 그거와 반대되는 이론인 거죠. 어떠한 특정한 조건이 의식이 발동된다, 이 관점이 아니라 이제 그 뇌의 의식을 그냥 계속 존재하는 기반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식 관련돼서는 어려운 문제와 쉬운 문제가 있어요. 쉬운 문제는 의식이 어떻게 감각을 처리하는지, 주의를 돌리는지, 행동을 제어하는지, 이런 것은 굉장히 쉬운 문제, 좀 더 물리적인 메커니즘으로 풀릴 수 있는 문제인데, 정작 어려운 문제는 왜 그 물리적인 과정이 우리의 주관적인 경험을 동반하는가, 이런 그 문제는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왜 우리가 이거를 경험하는가. 마치 우리가 심장이 뛰는 것을 느낄 수 없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과 우리가 의식하는 것들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그런 문제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제 의식에 관한 이런 논제는 데카르트가 이원론을 펼치면서 얘기를 시작이 됩니다. 이제 원래 마음이라는 것, 의식이라는 것이 우주적인 아주 실체다, 아주 중요한 것이고, 그거에 연장된 실체가 물질이다. 그러니까 형이상학적 이런 관점, 의식에 대한 관점이 처음 시작된 거죠. 이런 의식에 대한 여러 가지 입장들이 있는데, 물리주의, 유물론, 이렇게 해서 물질 중심으로 생각하는 태도가 있고, 그다음에 이거와 관련돼서는 또 기능주의라는 그 하위 분류가 있는데, 의식이 물질이 아니라 그냥 이런 특정한 기능에 달려 있다. 만약에 우리가 생각해서 행동하는 과정, 이렇게 그 전기 자극이 이제 복잡한 행동으로 이어지는 그 과정이 있으면은 뭐든지 다 의식이 될 수 있다. 뭐 컴퓨터도 의식이 가질 수 있다. 뇌도 결국에 컴퓨터다. 이런 주장도 있고, 그 다음에
유심론이라고 해서 궁극적인 실체가 의식이나 마음이다, 이런 이론도 있고, 이원론은 마음과 물질이 아예 별개다, 이런 주장도 있어요. 주장도 있고요. 그 다음에 범신론이라고 해서 의식이 어떤 우주의 근본 속성, 질량 에너지처럼 근본 속성이라는 주장. 그 다음에 의식에 대한 우리가 특별한 그 법칙이 존재하지만 우리는 그걸 이해할 수 없다, 이런 신비주의도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의식이 진짜 존재하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만약에 우리가 그 의식이 없이 인간과 아주 똑같이 존재하는 뭔가 기계가 있다, 뭐 좀비가 있다 라고 했을 때, 그걸 만약에 상상할 수가 있다면 그 의식이 결국 그냥 물리적 현상이라는 것에 반증이 물리적 현상이라는 것에 대한 그 증거가 되는 거죠. 이런 증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식과학의 우리의 책의 목표는 의식적인 경험의 현상학적 속성을 좀 설명하고 예측하고 제어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의식할 수 있는 이런 지각을 일으키는 최소 이런 신경 메커니즘, 우리가 어떤 자극을 받았을 때 의식을 하는가. 아주 그냥 작은 자극이면은 의식을 못 할 수도 있는데 특정한 그 수치를 넘어갔을 때 우리가 자각을 한다, 의식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양안경합인 그런 게 있어요. 양쪽 눈에다가 다른 사진을 보여주면 우리가 아무 이제 외부 자극의 변화가 없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인지하는 게 사진이 계속 바뀌어요. 어떨 때는 그 오른쪽 사진을 봤다가 왼쪽 사진을 봤다가 계속해서 의식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감각적인 입력은 굉장히 고정이 됐는데 왜 이런 의식적인 집중 포커스가 계속해서 변화하는가라는 실험도 있습니다. 이제 2장에서는 PCI 뇌 복잡도 측정이라는 실험이 나오는데, 이게 어떤 실험이냐면은 이제 의식이라는 것을 뇌의 복잡도라는 측면에서 본 거예요. 이제 뇌라는 것은 거대한 전기 회로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뇌의 특정 부위에 큰 자극을 한번 딱 때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자극이 어떻게 퍼져나가는지, 정보 전달이 어떻게 되고 그 전체 회로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지켜보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아주 뇌가 돌멩이처럼 생겼다고 하면은 그 하나를 때렸을 때 그냥 파도처럼 쭉 퍼져나갈 수도 있고 전체가 울릴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뇌가 특정한 복잡한 패턴을 가지고 있다면은 굉장히 특정한 복잡한 형태로 움직일 수도 있어요. 근데 아주 그냥 쓸모없는 것은 그냥 우리가 예측 불가능한 카오스적인 형태로 계속 그냥 복잡해. 그러면은 그런 거는 아무 정보를 갖고 있지 않고 그냥 그 지직거리는 그냥 잡음이야. 그러면은 또 쓸모가 없는 거겠죠, 잡음이면은. 그러니까 이 복잡도라는 것은 특정한 규칙을 띠면서 또 너무 단순하지는 않고 복잡하면서 정보를 가지고
그 다음에 뭔가 규칙성이 있어야 한다. 그런 거를 이제 복잡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복잡도를 측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잡도가 하나의 의식의 측정 방법, 굉장히 획기적인 거죠. 그래서 또 하나 알아야 할 게 우리가 자는 거랑 각성 상태와 비각성 상태와 의식이 있고 없고는 다른 거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꿈을 꾸는 것은 각성 상태가 아니죠. 그냥 자는 건데 그거는 근데도 의식이 있는 거예요. 왜냐면 꿈을 꾸기 때문에 뇌 활동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식물 인간은 각성과 비각성 그 주기가 있다고 합니다. 자고 일어나고. 근데 의식이 없으니까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케이스들이 있는데 락틴 증후군이라고 해서 전신마비라서 인간적이 아주 그냥 가만히 있고 아무 활동을 하지 않는데도 의식이 존재하는 경우,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문화적 태만이라 해서 그 아예 다른 말들은 아예 이해를 못했다가 그러니까 반응을 못했다가 모국어에만 뇌가 계속 활성화되는 이런 예시. 그 다음에 하우스 테니스 실험이라고 해서 식물 인간이 아무런 행동을 하지 못하고 리스폰스를 못하는데 특정한 지시에 따라서 뇌파가 달라져. 그러니까 말을 이해를 한다는 거죠. 이런 실험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2장이었고 1, 2장에 좀 복잡한 내용들이 많아서 내용이 길어졌는데 이후부터 3장부터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